처음 본 것들의 꼬리를 잡고. 서효인. 주먹왕 라이프 2 인터넷 속으로. 감독 필 존스턴, 리치 무어. 제작연도 2018년. 라이온 킹. 감독 로저 알러스, 롭 민코프. 제작연도 1994년. 라이온 킹. 감독 존 파브로. 제작연도 2019년. 10개. 감독 세실 비 드밀. 제작연도 1956년. 우레메. 감독 김청기. 제작연도 1986년. 딸아이와 처음 본 영화는 주먹왕 랄프 2 인터넷 속으로이다. 녀석은 전날부터 신났다. 예습 삼아 전편인 주먹왕 랄프 1편을 VOD로 2번 연달아 보는 정성을 들여 랄프와 바넬로피의 이름과 성격을 확실히 파악했다. 시리즈의 전편이 오락실 안에서의 모험이었다면 속편은 오락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넓은 세계, 인터넷에서의 탐험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늘 그렇듯 어른이 보기에도 아이가 보기에도 좋았으나 아이보다는 어른에게 할 말이 더 많은 작품인 듯도 했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 자아를 의탁하고 있는 자들에게 랄프와 바넬로피의 이름과 성격은 더 확실하게 각인될 것이었다. 아이는 그런 것보다는 오랜만에 엄마 없이 맛보는 탄산음료와 팝콘의 재미에 푹 빠진 게 분명했다. 영화가 끝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물어보니 바이러스에 공격당한 랄프가 무한 증식해 거대해지는 시퀀스를 꼽았다. 디즈니에서는 디즈니 공주가 모두 모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 공을 들인 듯했다. 디즈니 홈페이지에서의 공연을 위해 한 공간에 모인 디즈니의 온갖 공주들은 그간 공주들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갖고 있던 편견을 보기 좋게 부순다. 그렇지 않아도 딸아이는 언젠가부터 전통적 의미의 공주에 크게 관심이 없다. 쿨하지 않다나 뭐라나. 주먹왕 랄프의 디즈니 공주 장면은 아마 어릴 때부터 디즈니의 성수를 이마에 찍고 자랐던 나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정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세계는 공주와 왕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왕과 왕비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공주나 왕자가 될 리 없었지만 그땐 그랬다. 심지어 동물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어머니와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이자 생애 첫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충장로 한가운데 자리했던 무등 극장까지 어머니는 웬일로 택시를 타고 동생과 나를 데려갔다. 신바는 왕의 아들이고 그러하니 당연히 왕자고 고로 밀림의 권력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다. 그럴 권한이 없는 삼촌 스카는 악역이고 왕위를 찬탈했고 하이에나 떼와 함께 밀림을 수탈했다. 우여곡절 끝에 하쿠나 마타타한 생활 패턴을 버리고 돌아온 신바. 하이에나와 스카를 제외한 모두가 신바를 기다려왔다. 특히 오랜 친구인 날라는 더욱 그랬다. 그 기다림의 끝에 이런 노래가 나온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때 아이는 OST니 로맨스니 스토리니 영상미니 하는 것보다는 광주 시내 나름의 화려함과 큼큼한 상영관의 냄새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게 분명하다. 딸아이의 첫 영화는 사실 라이온 킹이다. 그때 그 영화를 실사로 다시 만든 판을 유치원에서 단체 관람했다고 한다. 생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늘 영화 같다. 지나고 있는 삶은 고된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그 영화는 어땠느냐고 물으니 스카가 정말 멋졌다고 한다. 특히 목소리가 대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쩐지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딸아이의 조금 어긋나게 발달한 취향이 썩 마음에 들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지자면 라이온 킹은 킹으로 끝나는 제목에 걸맞게 전 근대적 정치 방식, 그러니까 왕정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상의 결함이 분명하다. 사자는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육식동물일 뿐이지 왕이 될 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게는 차라리 코끼리나 아름다운 기린이 되레 사바나의 왕족처럼 보이는 참이었다. 왜 하필 굳이 통치자의 계보가 육식동물, 부계 혈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다. 라이온 킹의 가장 현명한 자는 오히려 앞날을 예견하고 운명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맨드릴 개코 원숭이로 보이던데. 영화가 끝나고 어머니는 충정 파출소 옆 메밀국수집 청원모밀에서 유부초밥과 모밀자장을 시켜주었고 당신은 마른 모밀을 드셨다. 택시비에 외식비까지 그날의 지출은 꽤 큰 편이었을 테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환희 백화점에서 어린이 정식을 먹었는데 웬일인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였다. 어머니는 급하게 돈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다 동생과 나를 백화점 내 식당에 맡겨놓고는 어딘가를 다녀왔다. 그때 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시 오지 않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던가. 그때 왜 백화점에서 밥을 먹자 졸랐을까. 후회라는 감정을 애먼 방식으로 배웠다. 후회는 불안을 부르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아, 왜 우리는 돈이 없거나 부족한가? 아, 왜 우리는 그래도 백화점도 가고 극장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가?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영화관에 간 적이 없다. 사자가 왕이 되는 이야기도 어쩌다 보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디즈니의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님은 물론 알고 있다. 사자는 일종의 히어로로 기능한다. 태생이 히어로인 자가 배신과 음모를 겪고 원래의 자리에서 쫓겨나 고난당하나 조력자와 동료를 만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이야기 중의 이야기, 이야기의 근본이다. 영웅 이야기로서 영화를 즐긴 최초의 작품은 아무래도 10개인 듯하다. 막내 이모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는데 그 집에는 특이하게도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당시로는 획기적인 30평대 계단식 아파트에 새로 입주했기에 외가 친척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 집안 곳곳에 성모 마리아 상과 십자가가 보였으나 아이들의 관심은 게임기와 비디오였다. 게임기를 장시간 붙잡고 있게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비디오를 틀어야 했는데 마음에 드는 테이프를 쉽게 내주는 이모는 또 아니어서 프로레슬링이나 바이오맨을 몰아보는 대가로 10개를 이어서 봐야 하는 거래가 성사되었다. 이모로서는 일종의 선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막내 이모의 아들 둘을 포함하여 울망졸망 앉아있던 대여섯 명의 꼬마 중에 성령이 나름대로 임하신 꼬마는 나뿐이었다. 10개 때문에 성당에 나가게 된 건 아니었을 것이다. 막내 이모의 선교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친한 친구가 그곳에 있어서 따라다니다 이성 친구도 만날 수 있겠다 싶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는데 어릴 때 반복적으로 본 10개가 다소 지루했던 교리 시간을 버티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 10개는 기독교 영화가 그렇듯 성경의 내용을 당시의 기술과 배우의 연기력을 총동원해 섬세하게 재현하는 데 충실했다. 10개의 주인공은 타고나게 영웅이 아니었다. 도리어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 장자를 죽여라. 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하지만 운명적 우연 혹은 신화적 구원에 힘입어 요람에서 건져져 이집트의 왕자가 되지만 타고난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다시 히브리 민족에게 돌아간다. 그들을 노예가 아니게 하려 한다.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바다를 갈라서라도 새로운 계명을 세워서라도 성령에 임한 꼬마답게
지금 기억에 남는 영화는 결국 10개이니 내 인생 잠시 잠깐 존재했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결국 재미있는 영웅 이야기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모세라는 인간의 고뇌와 신념, 분노와 환희에는 왕자나 공주와는 상관없는 무엇이 있었다. 훗날 10개의 애니메이션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왕자를 성당 친구들과 같이 보았을 때 제목을 두고 시비를 가리는데 홀로 열심이었다. 그는 왕자가 아니야. 그는 왕자가 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라고. 실제 모세는 왕자에게 포기하고 가장 아래로 임하였으며 가장 속됨까지 겪어낸 사람인데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듯이 그에게도 반전이 있다. 자애롭게 양을 치는 하나님의 직속 부사관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양들의 일탈을 눈뜨고 못 보는 사령관일 줄이야. 10개는 사령관이 그보다 윗선에서 받아온 고귀한 명령이자 전언이다. 이 계명은 성경의 토대를 이루고 보편적 도덕의 기준이 된다. 영화의 제목은 그래서 10개가 맞다. 어쨌거나 영웅은 계명에 충실히 복무할 뿐이니 계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영화관에서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다. 휴대전화는 꺼놓거나 진동으로 해야 할 것이며 조용히 영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허리를 너무 고추 세워서 뒷사람의 시야를 방해하지 말 것이며 무릎이나 다리로 앞자리 관객의 신경을 긁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한다. 영화표에는 각자가 찾아 앉아야 할 자리가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표기되어 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데 영화관의 자리가 그러할 것이다. 한때는 먼저 앉은 사람이 그 좌석의 임자가 되었다. 상영관 문이 열리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종종 걸음을 하거나 뛰고 심지어 가방을 던졌다. 복합 상영관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각 자리에 오와열을 기준으로 한 번호가 생겼으니 내가 처음 본 영화의 좌석은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정해져야 했다. 그게 맞았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문화회관인지 단관극장인지 모를 곳에 들어선 꼬마였다. 영화는 심영래 주연의 우레메,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어린이의 우상 영구 심영래가 주연을 맡은 어린이 SF 영화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안 될 것 같아 구글에 우레메 3글자를 넣어보았다. 맞다. 특수촬영, 줄여서 특촬이라고도 한다. 한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교차하는 편집이었다. 에스퍼맨이 와이어를 탈 때는 실사고 우레메를 움직여 비행 전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당연히 만화다.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느낌이다. 8탄까지 시리즈가 이어졌는데 전성기에는 비공식적으로 400만 가까운 관객이 들었다고 한다.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탄, 시즌과는 다른 느낌이다. 으로 이어진 줄은 몰랐다. 당연히 내가 본 우레메가 몇 탄인지도 모르겠다. 줄거리를 읽어도 유튜브로 영화 장면을 재생해도 내가 뭘 본 건지 알 수 없다. 그저 심영래가 에스퍼맨이었다는 사실만 희미하게 기억할 뿐. 사실 기억하는 장면은 따로 있다. 가운데 위치에 고개를 들거나 숙이지 않아도 스크린이 잘 보일 만한 자리였던 것 같다. 통로와도 가까워 영화가 끝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앞서 말한 선착순으로 앉는 자리 말이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 모르는 오누이가 앉아 있었는데 오누이 중 누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할머니가 당신의 손자,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앉힌 것이다. 꼬맹이들은 항의했다. 원래 우리 자리라고. 할머니는 되레 받아쳤다. 앉으면 주인이지. 원래가 어디 있냐, 이놈들아. 둘은 황당하게 자리를 뺏기고 내 뒤편으로 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 나는 어쩐지 창피하고 어색하고 무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 사이에 영화는 시작했고 당연히 한 장의 티켓만 사서 나를 들여보낸 할머니는
그렇게 명당을 잡아준 것으로 어른의 몫을 다하고 복도로 나가셨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끝내 기억하고 마는 7살의 영화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다. 딸아이는 할머니를 왕할머니라 부른다. 1년에 한두 번 만났고 이제 8살이니 코로나 시국 전까지 다 해서 10번 정도 만났을 사이다. 내가 우레메를 잊은 것처럼 아이도 왕할머니를 잊겠지. 내가 우레메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이도 주먹왕 라이프를 기억할 것이다. 아이가 주먹왕 라이프를 기억한다면 왕할머니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첫 영화는 없는 것 같다. 허망한 결론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첫 영화는 아마도 할머니인 듯하다. 라이프와 바넬로피처럼 랜선과 와이파이를 타고 온 세계를 떠돌면서 당신이 있는 요양원에는 가지 못한다. 내게 가장 이타적이고 그래서 가끔 이기적이었던 당신의 그곳 자리는 과연 명당일는지 알 수 없어서 가끔 마음의 스크린이 시커멓다. 시커멓게 잊은 채로 시간이 간다.